네, 매주 수요일 코너예요. 매주 수요일 우리 정책통이란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 같이 한 주간의 주요 정책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윤영중 대표님 파일럿에도 나와서 이 방송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본방송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본방송이라고 제가 차려입었습니다. 코너명을 정책통이라고 정해봤는데 어떠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그래요? 제안 주셨을 때부터 일단 정책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은 것에 이제 좀 정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뜻도 좋지만 통이라는 한자어가 사실 이제 소통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과 깊숙하게 좀 소통하고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제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우스갯 삼아서 이제 통이 바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바가지에다가 재밌는 정책 이야기, 유익한 정책 이야기를 잘 많이 담아서 이제 이 방송에서 하나씩 꺼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기대되고요. 잘 부탁드려요. 네. 너무 또 멋지게 입고 나오셔서 더 좋네요. 네. 아까 제가 뉴스 브리핑 좀 했잖아요. 런치타임에서. 좀 네. 어떠셨어요? 거기서 또 정책적인 거 네. 눈에 띄는 거 있었는지. 사실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연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상반기에는 이제 낮지만 좀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히 올라가서 좀 괜찮아질 거다. 근데 이 상저하고가 사실은 상반기엔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게 올라간 고가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가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해놓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끊임없는 고통을 좀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유류세를 인하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고 있잖아요. 아, 대중교통 요금은 또 오르죠. 네,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지하철 값. 맞습니다. 버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많이 부담되는 요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유류세는 사실 누가 기름을 더 많이 쓰겠어요. 부자들에게 훨씬 더 유류세 인하 혜택은 크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유류세 인하는 이게 사상 최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류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독일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이 막 논의될 때 이거 대신 다른 거 하자 해서 9유로 티켓을 했고요. 지금은 9유로 티켓이 대중교통을 9유로 네. 한 10,000원 정도 내면은 너무 뭐 저렴한 자유롭게 쓸수 가격이죠. 있는 근데 거죠. 그거를 이제 한번 이용해 보니까 9유로 티켓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해서 59유로 티켓이 등장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상시적인 한 7, 8만 원 내면 이제 다 탈 수 있는. 다 탈 수 있는 예, 버스, 지하철 뭐. 오히려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은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정의를 위해서도 가는 방향인데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한 통에서 나오는 거니까 유류세 인하하고 대중교통 올리면은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이 석유를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기업이나 네. 뭐 자동차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석유값을 내주는 거다. 대신 우리가 한번 카드 찍을 때마다 대신 내주고 있는 내주는 거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우리가 아주 비싼 차들의 휘발유 가격 대신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이것도 다뤄주세요. 오늘 다른 주제를 너무 답답한 주제인데 준비를 해놔서 오늘 더 가슴 아픈 주제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네, 오늘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심 있는 분들은 윤영중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끝내주는 경제 파일럿 있거든요. 그거 재생 목록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진짜 급한 법안은 아니고 윤 대표님은 전세 피해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게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방대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상당히 일부였는데 혹시 전세 사기 특별법 대책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가물가물한데요, 네. 저는. 저도 뭐 많이 봤는데. 경제에 정통하신 진행자께서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정도니까 당시 제일 많이 보도됐었던 내용은 우선 매수권이라는 맞아.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를 당한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리, 안 그래도 내가 전세 보증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그 집을 어떻게 사냐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 예. 근데
그래도 내가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더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을 사라고? 그건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럼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LH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대신 사주고 그 피해자에게 임대를 주겠다. 이게 이른바 매입임대 주택이죠. 매입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은 돈을 잃었으니까 좀 저리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열돼. 이것 말고도 뭐 조세채권 안분이니 뭐 수십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이 좀 논의된 결정적인 이유는 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을 신청한 그 정책이기도 한데 그건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경매랑 공매를 좀 잠시 멈춰달라는 맞아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춰주지 않으면은 당장 보증금도 이런데 그냥 집에서 내쫓기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공매를 유예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분들이 계시니까 생계비를 좀 보조해주는 긴급복지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입, 경공매, 유예, 매입임대, 매입임대, 네. 예.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네.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제정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논의해야 되는 어떤 추가로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방금 나열한 그 정책들의 실제 건수를 보면은 거의 뭐 이거는 처참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실제 집행된 거. 예. 근데 당시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주장들이 많았고 그것들과 관련된 대안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당시 급하게 논의가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당시 그 2월 21일에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가 열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한 이제 참석자 그냥 이제 청중 중에 한 분이 전세사기 피해자였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그 이렇게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로 공매가 진행돼가지고 내쫓기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하면 되느냐? 지금 경공매 유예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질의를 했었죠. 근데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공공매 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례가 없고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했던 분이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에 그 정부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을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예. 스스로 네, 목숨을 예.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게 2월 28일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았었는데 2월, 3월, 4월까지 총 4명이 더 비슷한 이제 그 유서를 쓰시면서 더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명이 총 사망하게 되면서 그 5월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경매 좀 유예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제 한 번도 경매 유예라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막 금기시하다가 경매 좀 유예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 유예라도 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이 경매 유예를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정말 극한 상황에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이 경공매 유예라도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급한 상황이 닥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논의가 5월 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국회에서의 특별법 논의가 5월 1일부터 시작됐고 5월 한 달 동안 사실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 무슨 어떤 의원의 코인 사태니 무슨 그 돈봉투 의혹이니 뭐 국힘에서도 뭐 오만 일들이 막 있으면서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막 퍼지면서 특별법 논의가 굉장히 지체되다가 거의 한 달 만에 겨우 이제 타결이 됐는데 진짜 중요한 논의는 못하고 경공매 유예를 더 늦출 수가 없으니까 긴급하게 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6월 달에 타결된 건가요? 예. 그래서 여러 쟁점들이 5월 25일에 타결되고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6월 1일에. 근데 이 법이 조금 독특한 게요. 제가 많은 입법 사례들을 지켜봤지만 법이 딱 타결된 그 시점부터 이 법은 6개월 뒤에 보완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법을 제가 기억나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는 어렵죠, 사실. 네. 법 하나 만들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게 잘 만들 때. 네. 그리고 만들자마자 6개월 뒤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만든 법이 좀 불완전하다라는 걸 시인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거의 그랬던 기억을 거의 없는데요. 근데 이 법은 이례적으로
법안이 타결되자마자 6개월 뒤에 보완하겠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그 원내대표와 민주당 간사, 국토위 간사 입에서 나왔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조차도 6개월 단위로 정부로부터 중간 상황을 보고받고 보완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그 보완하기로 한 거는 양당 간에 어떻게 합의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시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조금만 정쟁을 안 하고 일찍 논의를 했으면은 아까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겠네요. 너무나 당연히 그랬죠. 이게 3, 4월쯤에 해놔도 경공매 유예가 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대안들이 5, 6월 사실 이 법안이 타결된 이후에 2명이 더 돌아가셨어요. 예, 이게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살아있는 계신 분들도 이게 그 너무 극한 상황에 이게 사실 사람이 목숨을 끊어야지 이슈화 되는 건 너무 비극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제 정부한테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는 상황까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서 이 3, 4월에 경공매 유예를 시키고 5, 6월에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대로 강구해서 이 보안 입법을 했었으면은 사실 이런 상황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화나는 일인데 지금은 그럼 논의는 하고 있나요?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지금 여야가 어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어저께 그 여야가 연내로 우선 입법할 그 10가지 법안을 그 논의하는 2+2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래요. 2라는 거는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그 여야가 들어가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이 4명의 의논 테이블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첫 모임에서 각자 올 연내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 10개씩 꺼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개 중에 하나가 민주당 쪽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고요. 사실 아직 이 정도 논의밖에 안 됐고 국토위에서 사실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오늘 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연내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본회의나 사실 많은 국회 일정들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 사실 지금은 다른 데 그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공천 받으려고. 네,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올해 내로 좀 국토위 안에서 진도가 나가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생각하면서 또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게 언론에 살짝 나왔던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건 중 2건이 여전히 경매 중이다. 경공매 유예가 있다고 법안에 포함됐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한 2, 3억 정도 피해본 분들이 다수네요. 10명 중 6명 정도. 액수 굉장히 크고 30대가 절반이고 연령대도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실태를 정확히 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게 경매를 꼭 유예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매가 진행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경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조세채권 안분이라는 제도가 사실 경매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경매되면은 넘어가면서 이제 우선순위 채권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근데 우선순위인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순위인 분들도 계시는데 자체가. 임대인이 사라졌다거나 혹은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그 김모 씨는 지금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 또 전세 사기 사례에서는 조세 채권이 선순위 채권인데 조세 채권이 그 모든 임대인한테 예를 들어서 100채 가진 임대인한테 100억이 그 조세가 물려 있으면은 한 채 한 채가 다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경매가 진행돼야지 경매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내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안 진행된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이게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그 이제 사람들마다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돼야 돼요. 이게 최근 새롭게 불거진 뭐 대전이니 부산이니 대전에서만도 한 3,000채가 넘는다고 하고요. 이게 누구도 지금 실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신청이 들어온 건수로만 따진다면 지금까지 11,000건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중에 9,000건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민간정책연구소가 대신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한국도시연구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유명한 연구소. 예, 거기도 저는 한국도시연구소라서 국책연구기관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민사회 연구소. 예, 시민사회 최원영 소장님이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민간연구소고 민간연구소의 후원 회원들의 후원으로 그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570가구를 직접 조사해서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실태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는 지금 11,000건 들어왔고 80% 정도 되는 9,000건이 인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570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한 건 그 비율 자체가 66%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4%는 지금 여러 가지 요건들이나 지금 상황이나 그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이런 이유 등으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샘플 조사를 한 건가요? 네, 1,579가구를 샘플 조사를 네, 했고요. 네, 네, 네. 또 그냥 조사만 한 게 아니라 그 등기부 등본과 연계해서 네, 자료를 네. 이제 깊숙하게 들여다본 조사 자료입니다. 아니, 근데 참 나는 이것도 좀 황당한 게 지금 정당 연구소,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 있고, 여의도 연구원 있고,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의리의리해요. 연구원들도 엄청 많고, 이 정부 돈으로 다 수십억씩 연간에 쓰고 있고, 또 뭐, 국책연구소도 많잖아요. KDI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근데 왜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에서 이런 어려운 조사를 해야 돼? 이거 조사도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조사 나왔다고 해서 누가 응해주겠어요? 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경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조사에 굉장히 이제 응하면서 이런 조사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도 많았다고 그 보고서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법적으로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당에서 받는 30% 이상 무조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매년 한 70억 정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연구소가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 연구를 하는데 별로 안 쓰고 당의 선거 전략이나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책연구기관들의 총 예산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꼭 필요한 연구는 아무도 진행하지 않아서 예, 민간정책연구소가 시민들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아까 약간 옆으로 왔는데, 경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지금 이 개정안의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조세 안분제, 조세채권 안분. 조세채권 안분, 네. 요걸 도입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개정해야 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특별법에서 그 자격 조건을 굉장히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세 사기와 전세 피해를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사기- 다들 억울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형법상으로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망입니다. 남을 속이려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떼어 먹으려고 네, 하고 전세를 네, 내놔야 의도와 된다. 행위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들은 나는 떼먹을 의도 없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그러게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한 이제 그런 참작할 만한 상황인 게,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랐었으면은 그 임대 수백 채를 갖고 있었던 임대인들도 아마 떼부자가 되었고 그 중에 일부로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전세 가격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집들이 깡통주택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기라는 것을 충족하는 그 조건들이 상당히 그게 이제 당시에 특별법 제정 때도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정도를 판별하게끔 했는데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280건 정도는 그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기 피해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난번 특별법 논의에서 그 진짜 중요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되다가 말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선구제 후회수
그 정책과 또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그런 이제 최우선 그 대안들이 사실은 그 실효성 있는 이제 그 대안들이 될 수 있는데 요 대안들은 당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희룡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모든 사기 피해자는 평등하다. 아, 네, 맞아요. 기억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도 평등하다. 전세 사기만 왜 특별하게 해줘야 대우해주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중요하게 이제 제시되었었던 대안들이 선구제 후회수 대안들에 대한 이제 나름의 원희룡 장관의 반박이었던 셈인 건데요. 근데 이제 요 정책은 좀 안타까운 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정부가 큰 돈을 쓰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도적인 그런 이제 그 디테일이나 메커니즘을 잘 이용을 하면은 정부가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그 세입자들에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정도의 그 보증금을 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먼저 보증금 채권을 산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이제 그 경매에 그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경매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경매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고 그 낙찰을 받을 때와 시장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그 캠코나 자산공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차액만큼의 한정해서 피해자들에게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더 쓰지 않고도 사실 그 어느 정도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요. 요 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꽤 논의된 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 그 집값 부동산 시장은 꺾였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많이 생겼는데 어디 한 구석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죠? 대표적으로 은행과 은행. 그리고 작년에는 정유사들이었고 올해는 은행들인데요. 그 지금 이제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물리느냐 혹은 분담금을 내게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조 이상의 분담금을 윤석열 정부가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2조 원 걷어서 어디서 쓸 거냐. 지금 이 같은 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 특히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갖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으면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인데 충분히 대안들이 있는데도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이게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반드시 12월 내에 이게 처리가 돼야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윤영중 대표님 만나서 전세 피해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류세 인하하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부 배불리자 우리 돈 더 내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 쓰자는 겁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써야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횡재세 걷는 게 은행들 때려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써서. 그런 이야기 앞으로도 정책 통해서 계속 전해드릴게요. 네, 윤영중 대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